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좀 일찍 인사드리게 됐죠. 오늘 아니 시장에서 홈플러스 얘기가 아주 시끄러워서 저희가 안 다뤄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정말 반가운 저 이유 누나예요. 이유 누나가 네. 여러분 오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이렇게 주토피아 전 이유 TV를 하시다가 지금 생활경제 맞아요. 거기서 이제 유통업들 전반적으로 이제 들여다보시는 건데 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오프닝도 없고 그냥 바로 큐네. 저희는 바로 본론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군요. 분위기가 또 되게 좋네요. 네.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 이유TV 할 때하고 지금하고 체중의 변화가 좀 있어서 그때 보시던 분들이 깜짝 놀랄까봐 더 아름다워지셨다고 좀 채팅창에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거는 지금 어찌 보면 또 많이 진행이 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래서 뒷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선배를 모신 거예요. 뒷얘기. 막 뒷얘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좀 개요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4일에 다 무슨 일이야 다 깜짝 놀랐다 이랬어요. 홈플러스 얘기가 나왔을 때. 근데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린 건데 요거 이제 배경을 좀 짚어봐야겠죠. 맞아요. 이게 3월 4일 자정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3월 4일은 저 휴가였거든요. 맞죠. 네. 아이 입학 때문에. 어떻게 휴가였는데 갑자기 이게 막 소포가 떠. 출근했네. 그래서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인데 그때 왜 대체 기업 회생 절차라는 걸 신청을 했는지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고 또 많이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2월 28일 날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가 이 홈플러스의 CP, 그러니까 기업 어음과 그리고 단기 채권, 단기 사채 요거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수정을 해요. 원래는 A3 등급이었는데 이걸 A3 마이너스 등급으로 하는데 이건 또 뭐야라고 하는데 우리 그냥 회사채 등급 이야기하면 기존 A3가 BBB 정도였다면 이 A3 마이너스는 BBB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투자 등급의 최하단으로 낮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도 투자 등급인데 뭐가 달라져? 한 등급 낮춘 게 얼마나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 투기 등급의 바로 윗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A3 마이너스로 가는 순간 얘들은 약간 자금을 돌려막기를 했었는데 그들과 계약 조건에 이 등급으로 떨어지면 돌려막기가 중단되는 계약건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돌려막기가 막힐 것 같으니까 이들이 공식적으로 한 얘기는 단기 자금의 이슈가 조만간 발생할 것 같다. 그게 그 얘기거든. 뭔가 이 흐름이 막히는 거야.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란 게 그거예요. 근데 얘들은 선제적 대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마 이때 안 했으면 조금 있다가 자금줄이 조금 꼬였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여기까지는 다들 알아. 뒷얘기. 네, 뒷얘기. 그렇죠. 뒷얘기 궁금한데. 이거는 우리가 유튜브니까 사실 할 수 있어요. 나 이 뒷얘기를 우리는 기사로는 쓰지를 못하는데 몇 가지 뒷얘기가 나오는 게 먼저 노조 문제. 홈플러스의 노조는 민노총. 그쪽은 좀 센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홈플러스 최근 가보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달고 있었을 거야. 막 탄핵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좀 세요. 그쪽으로 많이 센데 지금 홈플러스 그러니까 MBK 같은 경우에는 매장들을 막 팔고 부동산 팔고 하면서 자금을 회수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노조들이 위험해지는 거잖아. 일자리가 불안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 많이 이제 팔고 이러면 일자리가 불안해지지.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노조들이 지금 계속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걸고 이랬는데 게다가 이제 정권이 바뀔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시대적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얘들은 하나의 명분이 필요했어. 그랬는데 신용 등급이라는 이 명분이 딱 생기니까 이랬다라는 뒷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노조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쉬워지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뒷얘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얘들이 그 메리츠 금융에 1조 2천억 원의 부채가 있어요. 근데 그 금리 뭐 좀 빨리 제일 많이 빌려준다고 빨리 하더라고요. 진행해야 되나? 아니요. 그렇진 않아? 그래요. 근데 그게 1조 2천억 원인데 이게 금리가 거의 10%를 좀 넘어요. 그럼 1년에 이자만 1,200억이 나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협상을 했다는 거야. 우리 너무 힘드니까 조금 좀 깎아줘. 낮출까? 했는데 뭐 그게 협상이 꼬여서 에이씨 모르겠다 하고 했단 말도 있는데 근데 제가 뭐 메리츠도 취재해보고 했더니 그거는 아니라고는 하니까 뭐 일단은 실제로 이 단기 자금이 막히는 거 하나 그리고 노조의 약간 좀 이렇게 손발을 좀 묶어볼까 뭐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설이 돌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일단 그 배경을 뒷 얘기까지 좀 같이 전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그 이제 트리거가 된 그 신용 등급 하향에 대한 거. 근데 그렇게 어려웠나요? 얘들이 뭐 우리가 뭐 우리 헤라도 장 볼 거 아니야. 어디서 봐요? 장을 온라인에서 많이 보죠. 그건 쿠팡이 아니야, 쿠팡. 네, 그렇죠. 배송을 시키죠. 그렇죠. 보통 쿠팡. 엄마가 하긴 하는데. 그렇지. 온라인으로 제가 해드리죠. 주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구나. 우리는 다 쿠팡이나 뭐 쓱 이런 데서 주로 다 장은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홈플러스도 그렇지만 이마트도 그렇고 롯데도 작년에 힘들었잖아요. 그만큼 유통업이 너무 힘들어. 근데 특히나 이 롯데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온라인 계열사가 있으니까 그나마 막 시너지를 내려고 하고 할 수 있는데 홈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홈플은 진짜 너무 힘들고 이 직격탄을 딱 맞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들 실적 어떠냐? 2022년, 2023년 적자가 2,600억, 1,900억. 이게 적자예요. 게다가 적자 심각하지? 얘들의 부채 비율이 1,400%.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100%를 적정 수준이라고도 생각하는데 1,400%. 그러니까 그냥 비주로 살고 있는 회사다. 뭐 이러니까 신용평가사들이 봤을 때는 얘들 재무 구조나 실적 개선 아무리 잘해도 단기간 내 개선되기 힘들어. 그러니까 등급을 뭐 낮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등급은 낮춘 거는 뭐 얘들은 뭐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러지만 사실은 예상을 했었어야지. 그렇죠. 경영을 잘하려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용 등급 하향 배경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터지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게 비단 홈플러스만의 문제일까? 이게 대형 마트 산업에 대한 경고다, 막 이런 분석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맞죠. 왜냐하면 홈플이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신청하면서도 자기네가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 자료에 있을 때도 뭐 유통업계가 힘들어서 그렇고 뭐 규제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어땠을 것 같아요? 얘들이 딱 이렇게 신청했을 때 아싸 경쟁사 사라졌다 뭐 이랬을 것 같죠? 어땠나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얘들은 씁쓸해 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유통산업이 힘들다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얘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래서 유통규제 뭐 캐캐 묵은 이 유통규제를 빨리 없애줘야 돼라는 얘기를 저도 여기 온 지 이제 한 4개월 됐는데 유통 쪽 사람 만나면 그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대체 무슨 규제가 있나 봤더니 2012년도에 이때는 뭐 이마트고 이런 마트들이 엄청 훨훨 날 때야. 막 쿠팡이란 존재도 뭐 별로 존재감이 없고 이럴 때니까. 그래서 이때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주변에 이런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얘들 발목을 묶은 규제 2012년에 묶은 규제가 휴업 의무. 맞아요. 그게 이제 크게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월 2회 이상 의무 휴업. 근데 이걸 이제 지자체들이 정하게끔 했는데 지자체들이 둘째, 넷째, 일요일을 정해버렸죠. 그래서 그게 아직도 시행이 되고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일요일날 갔는데 우리 동네 마트 하던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자체가 정하게 되다 보니까 뭐 서초구나 몇 개는 이거를 평일로 이미 옮긴 데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모든 마트가 그런 게 아니라 지자체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근데 모두가 다 이게 없어져야지 마트에 맘 놓고 가는데 어디는 가봤더니 열고 닫고 하면 이 액션이 조금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풀렸다고 해도 이 규제는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고 게다가 영업시간 제한 이게 비슷한 그 법에 들어가 있는 건데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일을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아니 뭐 우리가 새벽에 대형마트 갈 일이 없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쿠팡의 경쟁력이 뭐예요?
새벽 배송이야. 근데 이 시간에는 새벽 배송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 이마트에서 새벽 배송 받는데 라는 분들 계실 거야. 그거는 이마트가 아니라 쓱 배송입니다. 네, 그 이마트 계열의 온라인. 그러니까 실제 이 유통사들은 이게 다 막혀 있는데 그게 지금 온라인사들은 경쟁력으로 크고 있는데 이 두 개를 딱 묶어버리니까 힘들었죠. 그래서 규제는 빨리 풀어야 된다. 그리고 전통시장들도 이제는 대형마트가 여는 일요일에 얘들 마트 돌았다가 시장에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이러니까 오히려 우리 영업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는 빨리 풀어야 된다.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지금 뭐 시장에 이제 파급 효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해주신 뭐 유동화 증권이고 뭐 리츠고 부동산이고 약간 번호표 받고 어디로 불똥 뛸까 되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그걸 따져보면 이 문제의 책임 소재, 발생의 책임 소재가 어디일까를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MBK가 이거에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나는 MBK라고 봐요. MBK. 홈플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근데 이게 또 사모펀드 업계 쪽을 출입하시는 분들은 그게 사모펀드가 투자해서 같이 키워서 그게 목적인데 그걸 욕하면 어떡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MBK가 저는 잘못 골랐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산업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유통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 지금부터 그럼 이 MBK가 무슨 돈으로 홈플을 인수를 했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얘들이 테스코라는 우리 옛날에 그 원래 삼성하고 이렇게 합작을 했다가 삼성에서 지분을 넘기면서 이게 영국계 대형마트인데 원래 얘들이 갖고 있던 걸 2015년에 7조 2천억 원에 삽니다. 몸집 크다. 엄청 크게 산 거예요. 비싸게 산 거지 그러니까. 근데 자 그러면 무슨 돈으로 샀느냐? MBK는 사모펀드니까 돈을 모으는 펀드가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블라인드 펀드 3호라고 해서 여기에서 2조 5천억. 자 이제부터 계산을 잘 해보세요. 2조 5천억. 저도 쓰면서 들을게요. 그리고 요즘 뭐 국민연금 돈 날렸다라고 하는 뭐 상환전환 우선주 RCPS라는 거 그걸로 7천억. 자 그리고 나머지가 2조 7천억 원이 인수금융이라고 그래서 홈플러스가 그러니까 얘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금융이라고 해서 내 돈 안 쓰고 내가 인수하는 기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우리 얼마 나오나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2조 7천억에다가 그죠? 그러면 대충 1조 4, 1조 9, 5조 9천억이죠. 자, 그러면 7조 2천억인데 이건 뭐야? 인데 얘들이 홈플러스가 애초에 갖고 있던 부채가 1조 3천억이 있어요. 근데 이 1조 3천억은 테스코, 그러니까 대주주였던 테스코가 빌려준 돈이었는데 또 고금리였나 봐 그때. 그러니까 이거를 차환 대출로,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빌려서 이거는 갚았으니까 결국은 사실은 4조 원의 대출을 일으키고 산 겁니다. 자, 그러면 인수하자마자 얘들은 뭐 했냐? 팔아. 매장을 팔아. 매장을. 네, 매장을 팝니다. 근데 매장을 팔면서 어떻게 하느냐? 뭐 일부 매장은 진짜 아예 그냥 뭐 넘겨버리기도 하고 일부 매장 같은 경우에는 팔고 나서 거기를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새로 들어가. 그게 이제 뭐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인데 자, 여기서 그럼 뭐가 되느냐? 처음에 파니까 목돈은 들어와. 그죠? 하지만 내가 약간 월세 개념이겠구나. 전월세. 보증금으로 돈을 주고 매월 이제 뭐 임대료를 또 내야 되겠죠. 그럼 그게 뭐가 돼? 내가 주인일 때와 차이는 매월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처음에 목돈이 들어왔으면 또 그걸 갖고 뭐를 했느냐? 빚을 갚아. 지들이 그 사조 빚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홈플러스에게는 도움될 게 없죠. 자, 그러면 이마트에서는 이걸 이마트라고 하면 안 되나? 기업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마트들은 마트가 많고 물건들을 한꺼번에 왕창 사줘야지 바잉 파워라는 게 생겨서 납품 업체들한테 조금 더 할인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업체들은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그만큼 수가 줄으면 바잉 파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을 판 부분은 그렇게 되고 앞서서 이야기했던 세일 앤 리스백 형식은 앞으로 비용이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되고 그렇다고 이 판 돈을 가지고 기업의 어떤
뭐 기업 가치를 위해서 투자를 했느냐? 아니, 빚만 갚고. 그러니까 이 기업은 계속 이렇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니까 지금 책임론에서 당연히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MBK가 홈플러스를 이렇게 더 망가뜨렸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설명이 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나요? 아주 저는 쉽게 좋아요. 네. 예를 들어주시고 쉽게 설명을 원래 그걸 또 탁월한 또 능력을 가지신 선배시니까. 네네. 자, 어쨌든 그러니까 MBK가 지금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뭐 자기네들이 뭐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좀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해상결자 신청하고 이런 것도 좀 맞아요. 것 같고 그리고 막 미리 그 뭐 파는데 그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알았냐, 뭐 몰랐냐, 그리고 이제 찍어낸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맞아요. 욕먹을 거리가 상당해요. 맞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 됐고 피해 일파만파라고 했는데 그쵸. 대략 현재 상황은 어때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 이게 우리 작년에 TMF 사건이 좀 있었는데 그거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때는 우리 개인 소비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왜냐하면 내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는데 물건은 안 오고 돈은 바로 결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소비자 피해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소비시장에서의 피해는 크잖아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은 내가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금융 쪽, 투자 쪽으로 피해가 달라지고 있는 게 왜냐하면 얘들이 뭐 CP를 발행을 한 게 한 2천억 원 정도 그리고 뭐 ABSTB라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 필요하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4천억 원 해서 이게 뭐 기업들 근데 대기업들이 아니라 약간 고금리의 상품에 투자하는 뭐 약간 작은 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돈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여기에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지금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손실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럼 뭐 납품업체들도 물건을 줬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떼일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뭐 상품권도 이제 저는 홈플러스 상품권이 그렇게 많이 유통이 되는지도 몰랐는데 이게 연간 2천억 원 발행하고 이상한 대팔기 막 하고 그래요. 그건 일종의 재테크를 하고 있는 분들 얘기니까 그거는 열 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 이슈가 많은데 지금 그래서 걱정은 이 CP와 그 ABSTB 요거 사신 분들이 문제일 것 같은데 다 이제 너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 ABSTB가 구조가 4천억으로 많으니까 그래서 요것만 잠깐 그냥 설명해드리자면 얘들이 이제 기업한테 물건을 납품을 받으면서 기업 구매 전용 카드라는 거로 물품대를 결제를 해요. 근데 모든 납품업체들한테 그 카드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아마 좀 셀러 파워가 있는 아이들과 그런 계약을 맺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LG전자 그리고 홈플 그리고 카드사 이 셋이서 하나의 약정을 맺는데 그걸 뭐 역팩토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LG전자한테 뭐 1,000만 원어치 물건을 사면서 그 기업 구매 전용 카드로 긁어요. 그러면 카드사가 바로 그냥 돈을 싸줘요. 납품업체에. 대신에 홈플은 카드사에다 이자를 줘요. 제가 이거 재무제표 뒤져봤더니 한 7.9% 이자를 카드사에 줘요. 근데 원래 이거를 바로 그러면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약을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해. 그러니까 얘는 그 물건값을 늦게 줄 수 있는 거야. 그 이자만 주고. 자, 그럼 카드사가 모든 위험을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이자를 받고. 근데 이 카드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증권사에 넘겨요. 그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신용증권. 그러니까 약간의 얘가 받은 7.9%의 이자 중에 약간의 뭐 그거를 요 증권사에게 줬겠죠. 그러면서 이거를 돈을 다 상환을 받고 그 채권,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물품 대급을 지급해야 할 그 채권을 증권사에 넘겨요. 증권사는 이걸 가지고 금융상품을 만들어. 그게 ABSTB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누가 사? 개인들이.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금리가 6에서 7%야. 3개월 단위야. 그러면 3개월 하듯이 홈플이 망하겠어? 그렇죠. 요즘 세상에 6, 7%짜리 금리가 어딨어 하면서 이게 투자를 하고 3개월 만에 또 찾으면 되는데 3개월 후에 비슷한 상품이 또 나와. 왜냐하면 얘는 결제를 계속하니까. 그러면은 이거 만기가 되면 이자 먹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니까 이들은 우리는 정말 좋은 상품 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막혀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이슈가 그래서 이 ABSTB가 뭐 상거래 채권이냐 금융 채권이냐 이게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물품대잖아.
근데 왜냐하면 이 법정관리 이거 신청하면서도 예. 상거래 채권은 갚아줘라고 법원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금융채권은 일단 묶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거래 채권 같지만 이미 카드사와 증권사를 거쳐서 이게 금융상품화가 됐으니까 이건 또 뭐 금융채무야.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으로 밀리고 뭐 까일 수 있어. 라고 하면 이들은 손실을 보게 되고 이게 상거래 채권이 되면 얘가 그 물품 대금을 바로바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좀 설명이 됐을까? 네. 좋습니다.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네. ABSTB 요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마음을 졸이고 계시고 이게 또 1억 이상 투자에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많은 분들이거나 아니면 진짜 노후 자금 다 맡긴 분들이 많이 좀 여기 투자를 하셨다고 그래서 이건 상거래 채권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피해가 좀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이 소식이 빵 하고 터졌을 때 과연 이마트와 롯데 쪽에서도 웃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씁쓸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도 사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최근에 이마트 주가가 엄청 오르고요. 맞아,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막 경쟁사가 이렇게 되니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근데 과연 그렇게 진정 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어떠세요? 네. 아니 난 지금도 쿠팡에서 사는데 홈플러스 망했다고 갑자기 내가 이마트를 갈까?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물론 또 뭐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의 반사이익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들 그것도 쿠팡이 흡수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쿠팡은 요즘 같은 이슈에 자기네 이름이 안 나오기를 바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고요. 네, 다만 이마트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이 반사이익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마트는 작년에 어느 정도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는 철저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마트를 그냥 기존의 마트로 두는 게 아니라 뭐 식품 쪽을 더 특화를 한다거나 그 안에다가 정말 볼거리, 경험할 거리들을 많이 만들면서 매장들을 이게 쇼핑몰이야, 뭐 마트야 할 만큼 그래서 고객들을 끌어내오려고 하는 작업들을 열심히 했고 그게 먹히고 있고 그러면서 실적이 흑자로 전환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하면 저는 이마트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용진이 형이 정말 마음 다 잡았거든요. 진짜 잘해보겠다. 그분이 정말 잘해보겠다고 해서 이것도 뒷얘기인데 이분이 골프 치는 거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SNS도 좋아했던 분이잖아요. 억울하면 SNS에 글 올리고 일치 안 합니다. 그러네. 나는 어느 순간 쭉 맞아요. 나는 이제 사라졌어요. 이분이 회장이 됐잖아. 이제 1년 이제 2년 됐죠. 2년 차 들어가죠. 이제. 그러니까 1년 만 1년 됐는데 3월 8일이 1년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나 정말 이 기업 잘하고 싶어, 책임 경영하고 싶어라는 걸로 이마트를 잘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평가를 한다면 좋겠지만 단순히 홈플러스에 대한 반사이익 한다면 저는 의문부호이고 롯데 쇼핑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 그거 기억나세요? 한 2, 3년 전에 선배 밑에서 제가 일할 때 제타플렉스 그때 막 바뀐 데 가고 취재 갔었는데 그래? 그렇게 막 그래서 막 와인 하고 이렇게 아무튼 플레이그라운드처럼 되게 만든다고 그때 그랬던 것 같다. 그런 느낌이신 거예요? 지금 맞아요. 놀거리 만들어주고 된다는 게. 근데 2년 전 얘기를 하면 난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 내가 어제 누구를 4년 된 것 같아요. 난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갑자기 2년 전 하니까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 아무튼 그렇게 어쨌든. 매장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그러니까 롯데도 지금 신회장이 이제 마트 쪽 쇼핑 쪽에 많이 힘을 주고 우리 본업 경쟁력 강화한다라고 해서 그쪽에 많이 푸시를 하고 있어서 그런 면으로 이들 기업을 보시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또 우리 채널의 특성에 맞게 최근 이제 증권가에서 솔솔 나오는 이마트나 이제 롯데쇼핑 반사의 이런 부분에 대까지 우리 유재희 부장께서 이효 누나께서 아주 총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걸로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